안녕하세요. 살롱도 전북 시즌3 6회 살롱 이슈 시작합니다. 벌써 2019년도 지나고 2020년이 됐는데요. 오늘은 도도님과 슐라님이 게스트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2020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 이런 질문이 어렵네요, 항상. 저는 요즘에 빈둥거리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새벽까지 밖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술을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술을 먹은 사람 마냥 다음날 운신을 못했어요. 아, 나의 나이는 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30대라고 우겼던 만 나이가 30대니 뭐 했던 그런 과거들이 떠오르면서 그거 시절과 너무 멀어져서 아, 이거 몸이 다르구나 라고 하여 술 안 먹어도 술병 나는 상태. 네, 그렇게 2020년을 맞이하여 어쨌든 분위기 기운은 좋습니다. 숫자가 이뻐서. 슐라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휴식기였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아이들이 방학이거든요. 엄마들은 또 다른 계약. 이제 일은 쉬는 것 같은데 제 일은 조금 휴식기에 들어간 건 맞는데 삼식이들이 집에 2마리나 있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데에도 둘이 엄청나게 투닥거려가지고 중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작복작 거리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방학이 끝나기를 한편으로는 바라면서도 또 계약을 하면 또 제 일도 시작이 되니까 되게 양가 감정? 슐라님은 거의 전북 팀이세요. 그러니까요. 그죠? 너무 자주 나오세요. 아마 이청님보다 더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시즌3에서는 네. 그러시죠. 민망하네요. 저희는 기쁘고 언제나 환영하고 빨리 팀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청님은 되게 오랜만이신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백수 1년차 잘 보냈고요. 이제 2년차가 됐고요.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비혼 모임 사만사원 활동했고 그다음에 알고픈 언니라고 여성 창작자들 인터뷰지를 내는 프로젝트 그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지도 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파티도 하고 나름 뭔가 한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바쁘게 지내셨고 멋진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괜히 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멋진 걸로. 멋진 걸로. 네네. 이제 오늘 살롱 이슈는요, 그 전주시 중학교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이 주제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성주의와 관련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일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관심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살았던 때가 있어서 거기에서의 관심들이 조금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여성의 억압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역의 교육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학교 안에서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역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학부모든 학생이든 또는 아니면 그냥 같은 지역에 있는 시민으로서든지 간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학교 현장에서 느낄 때에 학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또는 항의, 민원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데 민원과 항의의 대부분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쪽의 의견이 전체인 양 너무 포장되어서 학교는 그거에 기대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 교육도 자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감 뻗듯이. 그래서 교육 자치에 대한 관심이 지역 주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학교 생활 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한때 어쩌다 어공이 되어서 교육청에 몸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일을 몇 년간 되게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했을 때 느꼈던 것은 사실 제가 그때도 여성주의 그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고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를 하고 있었던 시기
역할인데 교육청이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여성주의적인 흐름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는가를 돌아보니까 사실 현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그다음에 집행하는 기관은 청이라는 곳에서는 하지만 그 변화라든지 이런 촉구하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학교 현장 그리고 시민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일이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그 학교 생활 규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장의 권한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교육청 집행기관도 아니고 교장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바뀌지 않으면 이 흐름은 촉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그 아까 삼식이 중에 한 명이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요. 이제 올해 네네. 2020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마침 중학교 이제 생활 규정을 이제 보게 되어서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거 연구를 할 때 무엇보다도 아들이 본인이 이제 들어갈 학교의 학교 생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중학생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학교 생활 규정을 연구하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학교 생활 규정을 우선 먼저 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관심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었긴 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것은 복장 규정에 더 관심이 많아요, 사실. 복장 규정이 핵심이긴 해요. 근데 복장 규정의 근거가 되는 게 복장 단속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게 학교 생활 규정이거든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교복을 입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교복은 남녀 구별해서 입히잖아요. 그러면서 남녀 구별해서 복장 규정이 시작되고 복장 통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시효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신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남녀 구별 없이 모든 복장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에는 기초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청결하게 이게 핵심인 거죠. 바른 생활 습관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 여자로 성별로 구별하여 시작되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해지는 여성 억압과 관련된 함의들, 그리고 그 힘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학교의 규칙들, 그것을 조금 드러내보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용의복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 초점을 맞춘 저의 관점은 뭐였냐면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고 뭐 이제 소위 이른바 인간의 그 성장 발달 단계상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지금 일컬어지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가장 예민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젠더의 눈으로 아이들을 그 단속하거나 규율의 어떤 법칙을 세운다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을까?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젠더레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단어가 좀 낯설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젠더레즘이 아까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젠더를 어떻게 이 규칙 안에 수용하고 있는가, 혹은 젠더의 눈으로 어떤 규칙들을 세우고 있는가를 이제 보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학교 생활 규정 내에서의 그거를 예시로 들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일단 여학생, 남학생이라는 단어가 학교 생활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남교사, 여교사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젠더 표식이 되어 있는 언어들을 먼저 살펴봤고 그 언어가 이제 표식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혹은 구별하여 이런 규칙들을 지금 만들었구나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규정 안에서.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시는 와중에 뭐 이런 걸 아직까지 하는 규정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성교재 항목에서 깜짝 놀랐었어요. 일단 순결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그 생활 규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교훈이라든지 이제 교가 안에 이런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훈과 교가는 이제 바로 그냥 뭐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생활 규정이라는 것은 현재에도 지배적으로 학교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관습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훈이나 교가는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냥 학급별로라도 논의를 해서. 하지만 학교 생활 규정은 조금 더 큰 항목인 거죠. 요 안에 순결이라는 단어가 있고 순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성적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그 지향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젠더 이분법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에서 말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책임 있는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복적인 사용에 대해서 슐라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거든요. 전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되게 보수적인 성차별적인 생각이 학교 안에서 책임 있는 단어로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성교제 항목은 아니고요. 그 이제 이성교제 항목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학생의 의무라는 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학생의 의무에 들어가 있는 이 조항이 또 대인관계의 자세 안에서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문구로 중복 서술이 되어 있고요. 또 이성교제 항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이 같은 문구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3번 정도 반복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럼 성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하느냐, 그걸 의무화하느냐, 그리고 아주 강박적으로 대인관계의 자세에서도 그렇고 이성교제 안에서도 왜 이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성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혹은 이후 사후에 대한 문제들을 사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왔을 때 사실은 학교나 부모나 지역사회가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 개인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그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굉장히 개인에게 그 짐을 다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이제 그때 그 임신한 아이들이 좀 많이 숫자적으로 불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단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났어요. 학교 안에서 10대 임신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권고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임신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는 그 학생을 문제시하고 자퇴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만약에 우리 곁에 있다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쨌든 발생이 됐을 때 그 결국에는 표시가 나거나 혹은 그 책임을 결국 짊어져야 되는 학생은 여성한테밖에 지어지지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이제 남학생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책임, 사회적인 책임, 개인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짊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는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상 지금 특히 중학생들에게는 뭔가 책임을 묻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자유도 주지 않거든요. 권리도 주지 않거든요. 인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되게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전체적인 서술이 보호의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데 유독 성에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까 얘기한 측면처럼 슐라님이 얘기하신 측면처럼 여성에게 가해지는 책임이 있는 것은 너 개인이 책임져라 라는 신호였던 거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학생들 또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책임 있는 이라는 또 신호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의제강간 연령의 여성에게도 남성이 책임지면 즉 성인 남성이 그 어린 여성을 책임지면 의제강간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성립하지 않고 풀어준 경우가 많았잖아요. 무죄 해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건 남성이 책임지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주는 신호는 너가 책임지면 너는 무죄일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성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성이 책임지면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책임이 도대체 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따져먹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 문화적으로도 많이 그랬죠. 만약에 정말 강간을 했다 남성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럼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혼하면 되지라는 것과 이코로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책임진다는 것인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강간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개인 남성이 책임져서 그 여성과 결혼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학교 생활 규정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저희가 섹슈얼리티라는 측면으로 반드시 상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닌데 점점 같이 이제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이게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로 거의 다 결론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복장 규정과 관련한 거에서도 성별을 정확히 구별하여 남성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여학생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복이 달라요. 교복이 다르면 교복과 관련한 수많은 복장 규정들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남녀가 이미 구별되고 그것을 차별적으로 규칙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술하는 용어들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복장 규정에서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은 그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양이 달랐어요. 남학생은 단정하고 그럼 깨끗하면 돼요. 근데 여학생은 세상에 그것에 몇 배 해당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규정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두발 규정이에요. 남녀 모두 머리 모양과 길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되 자기의 체형에 맞는 단정한 생머리로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집중한 것은 젠더리즘과 관련된 젠더의 배치, 그다음에 젠더가 사용되는 방식이나 그런 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건너뛰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그다음에 나와 있던 것이 남녀 모두에게 대한 규칙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여학생만 찝어서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학생 머리핀의 장식은 화려하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른 학교는 뭐 이런 거예요. 남학생 바지는 변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형할 경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라는 방식으로 변형을 금한다는 규칙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 여학생은 되도록 치마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되 바지를 착용하는 것도 허용하며 지나치게 짧은 치마는 활동에 지장을 주고 타인의 시선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등등등이 나오는 거예요. 느끼셨나요? 여학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불쾌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남학생들에게 사용되지 않는 지나치게라는 표현 또는 사치스러운 화려하지 않는 등등등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의 효과가 여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검열이 나 지금 화려한가? 나 지금 사치스럽지 않나? 나 지나치게 짧은가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되는 구조로 학습이 되는 거고, 남학생은 내 생활이 불편한가? 내 활동이 불편한가? 내 복장이? 전혀 다른 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누군가를 대상으로 던져줬다는 이야기는 너는 이걸 생각해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참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또 다른 큰 문제는 정말 아이쿠야 했던 게 뭐냐면 이성교제 항목에서 그 순결 이야기 했는데, 순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항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심할 경우에 이야기를 하라. 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도 반복적으로 문장이 계속 피해자에게 묻잖아요. 그렇죠. 너가 무엇을 했어야 해? 네가 이 시기에 무엇을 했어야 해?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입니다. 사적인 내밀한 관계가 바로 이제 교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개된 장소에서만 애정 표현을 하고, 그 애정 표현도 학생 신분에 맞게 그 정도의 수에서만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해라 라는 건데, 만약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은밀한 장소에서 스토킹이나 혹은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왜 개방된 장소에서 하지 못했어? 라는 책임 여부가 여기에 묻게 되는 거죠. 이건 가해자에게 혹은 이제 그 행위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을 학교 생활 규정 안에서 여학생들에게 묻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아니어도 혹은 피해자에게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의 섹슈얼리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죄악시 여겨서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 죄책감이 실제로 성폭력이나 성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내 잘못이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금 지니고 있는지 그 인식을 굉장히 잘 드러내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쿨미투가 나오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교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여건 하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일입니다. 민주시민 양성이 목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옆에 서게 될 동료 시민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남고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상한 남자들이 어디서 자꾸 나타나나 했더니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남고에서 놀랬던 건, 이거는 남성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남성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돼서 나오는지를 고등학교 문화를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특히 남자 고등학교라는 문화에서. 그리고 전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학생들이 또는 여성 시민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던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들이 했던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학교에서 만들고 있구나. 맞아요.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긴 계속 너에게 잘못이 있어? 너 스스로 너를 검열해? 자, 너의 옷은 제대로 갖춰서 입었어? 아니면 너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핀을 꽂은 거 아니야? 너 지나치게 화려한 양말을 신은 거 아니야? 아니면 너는 어떻게 속옷의 색깔이 비치는 검은색의 속옷을 입을 수 있어? 이러한 규정들이 끊임없이 계속 배치되어 있고 그런 지적질을 계속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중 그 검열, 그 다음에 양가적인 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이 여학생들이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기의 소녀들이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교로부터는 죄책감을 부여받고 사회로부터는 강한 섹슈얼리티의 발현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10대 걸그룹 연예인들을 보면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심한 디테일한 규제, 검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분열되는 그 지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그룹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데, 발현하는데, 재현하는데 교복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10대 여성들이 받는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섹슈얼리티를 발현해, 야 해. 그런데 너는 섹슈얼리티를 주도적인 뭔가를 네가 가지면 안 돼. 라는 이중적인 거. 그게 딱 그 걸그룹 아이돌을 향해서 사람들이 쓰는 댓글들, 악플들 거기에 다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들, 잘못들 여성들이 전부 다 자기 안으로 가져오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 화장품,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미디어에서도 이런 상품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또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아요. 화장품, 립스틱을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은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을 바르기 시작하고. 그런데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학생 아이들 시기에 더 많은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막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 공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차가 학교 안과 밖이 이 온도차가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슐라님이 잠깐 얘기했던 이분법적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딱 성은 딱 2개만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학교 생활 규정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때 성적 취향 아니면 성적 지향과 관련된 걸로 10대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연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되게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해버리는 효과가 있는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녀로 딱 나누는 게 그래서 이성 교제만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제와 관련된 것은 이성만 상정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소지품 검사에도 그 남녀에 대한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를 해봤었는데 거기에는 동성과 이성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만 이성만 구별을 해서 소지품 검사할 때 동성 교사가 몸을 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성 교사가 투입되도록 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모두가 이성애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혀 없애버리는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저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논의는 역시 제쳐두고라도 교사와 학생 양쪽 모두에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에는 개인적인 선택과 관련된 사안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냥 동성, 이성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동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 딱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에 그리고 또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성적 가치관에 대한 혼란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시기일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분법적인 젠더만 올바른 것으로 혹은 그것이 정상으로서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규율들이 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학교 생활 규정 앞에 이제 총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련된 것을 살짝 넣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이라고 표현되나? 아무튼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권리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지켜지지 않는 거죠. 뒤에는 그것이 마치 없다라고 해서 서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여전히 학교 생활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 2020년인 거잖아요. 그리고 연구를 하신 게 2019년도에 학교 생활 규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맞나 싶을 정도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남녀 공학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학교도 있잖아요. 남학교는 따로 없죠. 전주에. 네, 남자 중학교는 없고요. 여자 중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녀 공학과 여자 중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 자체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지 여학교가 좀 더 성차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이게 참 비극이죠.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학교들보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여성들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혹은 여학생들의 어떤 자유, 그다음에 개성의 실현 이런 것들에 앞장서야 되는 학교가 아니었을까?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생활 규정을 보니까 오히려 더 여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는 학교생활 규정의 규칙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2개 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경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2개 교가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경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그 현상을 고삐 뿔린 망아지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9세대적인 언어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학이 되면서 다른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남녀를 구별하여 하는 것에서 너무나 성차별적인 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압박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나치게 화려한 이런 용어들도 뺀 학교들도 많아요. 이제는 그런 용어들도. 근데 여전히 그런 용어들을 뺄 기회가 여학교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남학생이 없으니까. 왜냐면 성차별이 이 학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학생만 있는데 어떻게 성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 구조 안에서 여학생들한테 가해졌던 억압이 시대가 바뀌었으나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는 저도 이 학교 이름을 말하기는 민망하고요. 벌점과 이제 상점으로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권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어떤 행동들은 자제를 시키잖아요. 근데 벌점이라는 것은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 밖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잘못이 되는 거죠.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잘못이 되는 건데 그 사회생활에서는 범죄인데 그런 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위험하게 뛰는 행위. 위험하게 뛰는 거는 누가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는 경우. 의도적으로 자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나 잔다잉 하고 자는 건지 스르륵 잠이 드는 건 의도적으로 자는 게 아닌 건지 뭐 이런 행동들. 그리고 지나칠 욕설 남용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학교 밖에서 욕설을 했어요. 난 기분이 정말 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 여중생이 저런 심한 욕을 하면서 학교 항의를 한 거야. 야, 너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밖에 나와서 욕설을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라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은요 잡아다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감정이 그래가지고 욕설 조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껌을 씹는 행위. 여러분 학교에서 껌 씹어본 적 있어요? 있지요. 네, 그러니까 뭔가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인가요? 아니죠. 입안을 개운하기 위해서 껌을 씹었는데 그게 왜 벌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껌을 씹는 행위도 수업 시간에 씹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일과 시간 내라는 것은 학교에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잖아요. 강당에서 뭔가 활동해 보신 적 기억나요? 어렴풋한 과거지만 강당에서 본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죠. 저쪽 반 친구도 만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쁜데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사가 되면서 이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사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잡담, 장담 절대 안 됩니다. 개별 행동하거나 개별 행동이라는 것은 줄에서 벗어나는 것도 개별 행동인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벌점을 받는다는 거? 이게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작년에 이 생활 규정을 수집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19년 적용되는 규칙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너무 웃겼던 게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지나친 소음, 필기구를 험하게 다루기, 다리 떨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볼펜 돌리면 벌점 받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벌칙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벌점이 있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논의가 덜 된 학교가 아직 벌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냥 또 그럴 수도 있고, 내려오는 대로 그 규칙을 그대로 개정하지 않은 채 사문화된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거죠. 이 규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시 될 경우 삭제를 해야 한다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각, 경각심, 이런 것들이 덜 예민한 거죠.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둔감하게 그냥 뭐 과거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학교 자치 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논의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학교 자치의 구체적인 항목들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학교 생활 규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투명해지고, 그래야만이 바깥에서도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학교 생활 규정이라는 게 매년 개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규정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그나마 그 규정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개정되지 않은 규정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학교 자치라면 지금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학교 생활 규정에 참여 주체로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와 그다음에 또 관리자와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만나서 이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저는 분기가 많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활발하게 그 의견들이 주고 받아야 되고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매년 혹은 뭐 텀을 두고라도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학생들의 사정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생활 규정을 현장에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학교 생활을 했지만 교사로 그 당시 학교 생활 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학교 생활 규정은요. 올리라니까 올린 거. 공개하라니까 공개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별도로 학생들 선도 규정이나 징계 규칙 정도는 교실에 붙여놓거든요.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사실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게 민주화의 학습의 이제 하나의 도구, 담론 이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알게 됐잖아요. 외국에서는요 학교 입학을 할 때 학교 생활 규정 집을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다 보고 볼 수 있게 그것이 하나의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가 학교 생활 규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한 노력을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냥 무수한 공지사항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거나 그래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을 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수고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수고스러움을 이렇게 공들여서 할 필요 없이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장님 인사 말씀 있고 학교의 그 현황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아예 상단에 고정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지역 시민이라든지 혹은 그 학교 학생 구성원, 학부모 누구나 다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딱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운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기 쉽게 투명하게. 게다가 저희가 교육세를 내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에 있어요? 수고스럽게 키워드 넣어가지고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학교가 궁금한 그 학교만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특히 전라북도는 예시안을 끊임없이 제시를 하긴 해요. 전북 학생인권센터에서. 그런데 예시안은 힘이 없어요. 예시일 뿐이에요. 근데 외국 사례들을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은 이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자치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그 3주체 얘기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했으니까 너희들끼리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교육세를 모두가 내면서 감수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동료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게 기꺼이 우리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3주체뿐만이 아니라 시민도 새로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 새롭게 시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아니면 시민으로 들어온다라는 문제 표현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시민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학교 생활 규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이후에 활동들은 어떻게 이어나가실 건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뭔가 활동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드는 여러 고민 중에 하나는 변화는 위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아주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문화 또는 교육에 대한 교육 자치를 현재 지역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너가 학부모도 아닌데 너가 학생도 아닌데 왜 학교의 이야기를 네가 밖에서 하고 있어. 교육계 아니면은 교육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육감 뽑는 투표권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문화와 논의가 확대돼서 학교에 압력을 가해서 학교를 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권 내에서 시스템 먼저 바뀐 다음에 그걸 학교에 강압적으로 내려가는 거 위에서부터 변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문화를 경험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위로부터의 변화는 학교에 좋은 영향으로 논의를 충분히 활발하게 하는 힘을 가지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고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학교 생활 규정이 이따위야 아직도 이래 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칠 수 있어요. 야 우리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람들이 그때 내가 만난 그 미친 게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험담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폭력을 휘둘렀던 폭력을 실제로 가해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 개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계속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긴 학생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통제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교사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력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 교사들도 똑같은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문화가 위로부터의 변화라는 방식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뀌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학교의 변화를 잘 추동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혼자 시민 참견단이라고 시민의 입장에서 학교의 변화를 뭔가를 할 수 있는 특히 학교 생활 규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활동들을 좀 2020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하나의 의제로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했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도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교사들은 교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입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의 문제는 단지 입시와
교권이라든지 혹은 학생의 권리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의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되게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 드라마가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는 기간제 교사가 학교 안에서의 어떻게 학교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기간제 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제 드라마예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입시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학교라는 곳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아직도 여전히 되게 비민주적이고 사람보다는 어쨌든 또 다른 어떤 그 무언가가 중심이 되어서 막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집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사회란 말이죠.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또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교사부터 그리고 그다음에도 학교 안에 학생과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된 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래서 계속 문제되는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불거지잖아요. 물론 다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의제화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성인식, 성인지, 감수성, 그다음에 어떤 젠더에 대한 문제들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라는 단어를 포털에 치면 뭐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젠더 갈등이 나와요. 한국 사회는 갈등의 대표가 젠더 갈등이에요. 근데 그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가 너무 심하다에 중요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성평등 의제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건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 될 사안이지. 그래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힘을 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이제 교육청에 한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인천시 교육청인데요. 여기는 성인식 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특히 이제 그 지난해에 17개 시도 최초로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모여서 민관협력 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성인식 개선 팀이 신설이 됐고 여기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 실현 이런 것들을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약간 부럽더라고요. 전북도 사실 필요한데요. 네, 필요하죠. 스쿨미투의 시작쯤에 해당했던 부안에 어느 여자고등학교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계 미투와 관련된 유도 코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다른 교육청 사례도 좀 예민하게 좀 살펴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성인지 개선, 성인식 개선, 성평등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장서길 바랍니다. 듣고 계시다면 참 좋겠네요. 저랑 참견하실 분 물론 참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재밌으라고 참견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 참견 필요하죠. 시민 참견단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견단을 공식화해서 출범을 했는데 비공식하지만 우리끼리라도 활동을 해보는 걸로. 참견단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작업은 해볼까 해요. 이게 카페가 될지 아니면 어떤 SNS를 틀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나 전북에 있는 학생들 학교에 학교 생활 규정을 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좀 모아놓아보고 싶긴 해서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도 되겠네요. 네. 2020년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회차가 아무래도 저희 살롱도 전부 시즌3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언제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함께 해주신 도도님, 슐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